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 얼굴을 좀 보고 싶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고 점점 악화 일로로 가는 바람에 2주 정도 더 비대면 교육을 하게 됐네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빨리 보고 싶은데 너무 아쉬워요. 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응급처치, 어, 응급의료 장비 사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오늘 배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응급구조사로 활동을 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그런 장비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장비입니다. 전문적인 장비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장비들에 대해서 사용법을 숙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예요. 자, 각 장비들을 사용 목적별로 분류할 수 있고, 특히 에어웨이와 이 기도 유지와 관련된 호흡 장비 기능 및 사용법을 또 여러분들 숙지를 해야 되고요. 자, 1교시는 기도 확보 장비와 산소 보조요법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확보 장비가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 보이시는 구인두 기도기, 우리가 이제 입으로 넣어서 인두까지 들어가는 입인두 기도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로 파린지알 에어웨이, 그래서 OPA라고 약자로 흔히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 들어가는 비인두 기도기, 코인두 기도기죠. 이것은 나조 파린지알 에어웨이, 그래서 코인두 기도기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2학기쯤 되면 여기 보이시는 다른 전문 기도 유지기, 우리가 베이직한 거 말고 좀 어드밴스드한 에어웨이, 그러니까 여기 후드 마스크라든가 후드 튜브, 그리고 기관 내 삭간 튜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구인두 기도기하고 비인두 기도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숨을 쉬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도의 구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숨을 안 쉬면 안 되죠. 당연히 숨을 쉬어야 돼요. 코로도 들어가고 바람이 입으로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숨 쉬는 길을 우리가 기도 에어웨이라고 하죠.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잠깐 문제를 냈었는데, 의식이 안 좋거나 무의식 환자들이 기도가 잘 막히는데요. 기도를 막는 가장 큰 어떤 이유로 기도가 막히는가 살펴봤을 때, 바로 의식이 없는 사람이 반듯하게 누워있는 경우에 본인의 혀가 기도를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은 제가 못 해드렸는데, 머리를 젖히고 턱을 가볍게 들어 올려주면 혀가 따라 올라오면서 기도가 열리게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고요. 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중고등학교 시간에 생물 시간을 통해서라든가 우리 인체 기관이라든가 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배웠을 것 같은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해부학은 다음 시간에 또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 기도를 우리가 잘 유지시켜 줘야 된다. 특히 의식이 안 좋거나 무의식 환자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나중에 장비를 사용해서 후두경이라고 하는 라링고스코프라는 장비가 있어요. 그 장비를 사용해서 1급 응급구조사와 의사들만 할 수 있는 술기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 내로 튜브를 삽입하는 기관 내 삽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 내 삭관을 하기 위해서 해부학적인 구조들도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도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입인두 기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뭐 간단하게 생겼죠.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타입이 보통 크게 두 가지 정도 타입이 있어요. 병원이라든가 여러분들 119 구급대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타입이 바로 이 둥근 관처럼 생긴 형태, 우리가 거들 타입, 그리고 이 범한 타입도 사용하긴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는 바로 이 둥근 관처럼 생긴 이 거들 타입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의식이 없는 환자들이 혀가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본인의 기도를 막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무의식 환자에게 이 구인두 기도기를 삽입해 줌으로써 기도를 확보를 해주는 거죠. 기도를 확보를 해주고 혀가 밑으로 더 이상 처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이 확보된 기도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할 수가 있고, 또는 이 관을 통해서 이제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흡인을, 석션이라고 합니다. 흡인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인투베이션이라고 하는 튜브를 삽입했을 때도 그 튜브를 깨물지 못하도록 이런 바이트 블럭 역할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구인두 기도기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장비를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코로나가 종식되면 강의실에서 직접 실습도 해볼 거예요. 자, 구인두 기도기는 먼저 환자의 구강이라든가 또는 어른인지 소아인지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좀 크기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색깔별로 좀 나눠져 있죠.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크기를 좀 재보셔야 되는데, 먼저 환자의 입 가장자리에서부터 아래턱까지의 길이를 재고 거기에 맞는 구인두 기도기를 사용하면 적당한 사이즈가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용하실 때는 이제 일단 의식이 없는 환자들 입을 좀 벌려야 됩니다. 의식이 있는 환자한테는 이 구인두 기도기를 사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칫솔질 하다가 칫솔이 좀 어때요? 우리 그 입안 깊숙이 들어가면 구역질이 나오죠. 바로 그걸 우리가 구역반사, 개그 리플렉스라고 합니다. 이 구역반사라는 게 나오는데, 의식이 있는 환자들은 그런 구역반사들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란 플라스틱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구역질을 하겠죠. 그러면 또 오히려 더 토하게 되고 환자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사용한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을 입에 넣어가지고 수지교차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입을 벌려줄 수가 있어요. 입을 벌린 다음에 이 기도유지기를 삽입하는데, 이 기도유지기는요 반드시 입 천장을 긁듯이 들어가야 됩니다. 입 천장을 긁듯이 들어가서 조금 들어가다가 180도 회전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생긴 모양 그대로 집어넣다 보면은 얘가 혀를 오히려 더 밀어 넣어버려요. 혀를 눌러가지고 오히려 기도를 더 막아볼 수 있기 때문에 입 천장을 긁듯이 들어가서 돌려서 기도를 유지해 줘야 된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혀져야겠죠. 그러면 의식이 없더라도 이 귀를 통해서 에어레이션이 가능하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입인두 기도기, 구인두 기도기는 입 천장을 긁듯이 들어가다가 절반 정도 들어갔을 때 180도 회전시켜서 혀를 잡아주는 역할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환자가 막 구역질을 한다거나 구토 반사가 있으면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기도기는 바로 코로 삽입되는 코인두, 비인두 기도기라고 합니다. 코 B자를 써서 비인두 기도기라고 해요. 우리가 NPA라고 합니다. NPA, 나조 파린잘 에어웨이라고도 하죠. 자, 이 재질은 아까 그 입인두 기도기는 굉장히 딱딱한 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지만, 비인두 기도기는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고무라든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당연히 얘는
코를 통해서 인두까지 들어가는, 코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좀 더 소프트한 재질로 만들어졌겠죠. 자, 그래서 충분히 젤을 발라주고 코로 집어넣고요. 얘도 잘 안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면서 90도 정도 회전시켜서 집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인두 기도기의 굵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환자의 새끼손가락 직경 정도가 가장 좋아요. 환자의 새끼손가락 직경 정도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용법을 살펴보시면 이제 콧구멍 두 군데 한 군데 넣으면 돼요. 근데 대부분 한국 사람 중에 축농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쪽이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한쪽 콧구멍이 좀 작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잘 들어가는 큰 콧구멍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반드시 우리가 이제 윤활제, 의료용 윤활제 젤이라고 하는데 루브리컨트라고도 합니다. 루브리컨트 같은 그런 윤활제를 충분히 묻혀서 삽입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드러운 조직이 출혈이라든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드럽게 삽입하는 게 좋고요. 자, 비인두 기도기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쪽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유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있습니다. 바로 이 비인두 기도기에 절대 금기해야 될 금기증이 있어요. 절대적 금기증.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절대적 금기증과 상대적 금기증이라는 용어를 좀 많이 듣게 될 건데요. 상대적 금기증이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따져서 할 수도 있고 안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절대적 금기증은 반드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절대적 금기증은 바로 환자가 머리를 다쳐가지고 우리가 머리뼈 바닥, 여기를 우리가 베이살 스컬이라고 하는데요. 뇌 기저부라고 합니다. 두 개의 기저부 골절 시에는 이 코인두, 비인두 기도기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왜 그러냐면 머리뼈 바닥 골절이 있을 때는 이 코인두 기도기가 코로 들어가다가 잘못해서 뇌로, 브레인, 뇌, 머리 안쪽으로 뇌로 들어가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 CT라든가 엑스레이를 찍어보지도 않고 머리뼈 바닥 골절이 있는지 어떻게 알 것인가, 현장에서 우리가.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응급사들은요, 정확하게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추정 진단, 우리가 전문 용어로 룰 아웃 한다고 하는데요. 추정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리고 환자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라든가 징후들만을 보고도 어느 정도 유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두 개의 기저골 골절의 징후라고 있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를 다친 환자들, 외상 환자들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 귓바퀴 있죠. 귀 뒤쪽, 귀 뒤쪽에 이렇게 출혈이 생기는 거예요. 귀 뒤쪽에 이렇게 멍이 든다거나 출혈이 생기면 뇌 기저부 골절을 의심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배틀시 징후라고 합니다. 배틀 사인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양쪽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양쪽 눈이 이렇게 멍이 드니까 너구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라쿤스 아이라고도 합니다. 이 양쪽 눈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징후가 보인다 그러면 뇌 기저부 골절을 반드시 의심해야 되고, 이런 환자들한테는 코로 무언가를 삽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콧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비인두 기도기 다 포함됩니다. 또 하나가 뇌 기저골 바닥 골절의 가장 큰 징후 중에 하나가 이 귀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 귀에서 출혈이 있다. 보시는 것처럼 귀에서 피가 나면
이것은 내 기저골이 깨진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이것이 살이 찢어져서도 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바로 여기서 나오는 피는 그냥 피만 나오는지 아니면 뇌척수액 굉장히 투명하고 맑은 물이 같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뇌척수액하고 피하고 섞여서 나오면 사실은 확인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보시면 후광징후, 관역처럼 이렇게 귀에서 나오는 피를 꺼지라든가 얇은 천에 묻혔을 때 어때요? 점점점 빨간색, 짙은 빨간색, 옅은 색, 그리고 점점 다른 어떤 물 같은 게 퍼져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죠. 이건 바로 이 옆에 이것은 뇌축수액이에요. 그냥 피만 났을 때는 이런 후광징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귀에서 피가 난다 그러면 꼭 꺼지를 한번 딱 대보셔가지고 이렇게 관역처럼 테두리가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더블링 테스트라고도 말합니다. 더블링 테스트. 안쪽에 있는 이 혈액과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는 뇌척수액, 우리가 CSF라고도 하거든요. 이걸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시면 이제 여러분 나중에도 많이 사용할 건데요. 우리가 날숨끝 이산화탄소 감지기라고 해가지고 전문 용어로 말하면 엔드 타이달 CO2 디텍터 또는 엔드 타이달 CO2 카푸노그래피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요건 나중에 여러분도 배우게 될 거니까요. 아무튼 이게 뭐냐면 사람이 숨을 쉴 때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죠. 이 이산화탄소 호흡기 말에 나오는 이 이산화탄소를 감지하는 기계들이 있어요. 이런 기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중에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관 내 삭관이 잘 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심폐소생술이 잘 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오늘 한번 보고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또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 많이 보실 건데 구급차에도 많이 있고요. 이런 모니터 장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이렇게 심박수를 보여주는 하트레이트라고 합니다. 심박수, 그리고 이 환자의 호흡 패턴이라든가 산소 포화도, 그리고 환자의 혈압을 이제 체크, 이렇게 비침습적으로도 할 수 있고 침습적으로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체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활력징후, 생체징후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심박수, 혈압, 호흡수, 체온, 이 네 가지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또 그런 하나의 사인, 바이탈 사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모니터링도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배우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흡과 관련돼서 이제 흡인 장비, 석션이라고 합니다. 석션기, 흡인 장비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제 차량 고정용 흡인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면서 환자에게 직접 가서 해야 되는 이런 휴대용 흡인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시면 이제 앰뷸런스라든가 구급차 내에 이런 석션기가 이렇게 부착이 돼 있고요. 의식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은 당연히 스스로 기도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막 본인의 피라든가 구토물, 이런 이물질들이 막 이렇게 리거지테이션이라고 해서 막 역류가 돼서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가만히 누워서 환자가 이런 걸 토하게 되면 어때요? 다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이물질들이 위라든가 식도를 통해서 올라왔지만 기도로 들어가 버려요.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은 응급구조사들이 가장 염두에 둘
게 바로 이런 아스피레이션, 그러니까 흡인성 질식이라든가 흡인성 폐렴이 오지 않도록 의식이 없는 환자들은 반드시 기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석션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종류는 뭐 이렇게 고종용 흡인기도 있고 휴대용 흡인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좀 힘들고 직접 장비를 사용해 보는 게 가장 좋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오시면 장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또 장비 사용하는 시간도 충분히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장비가 있구나, 그 정도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휴대용 석션기도 있죠. 휴대용 석션기, 이제 들고 다니면서 환자의 이물질을 제거해 준다. 휴대용 석션기.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압력을 제공해 주는 흡입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션을 할 때 사용되는 튜브들이 있죠. 그래서 좀 부드러운 고무로 된 러버 튜브도 있고, 러버 팁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톤실 팁이라고 해서 약간 딱딱한 재질의 흡인 팁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또 제각각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 흡인 시에 팁에서 절대 눈을 떼시면 안 되고요. 절대 한 번에 15초 이상 흡인하는 것은 금지한다. 왜냐? 계속 석션을 하게 되면 환자가 숨을 잘 못 쉬어요. 그러면 당연히 산소 포화도, 숨을 못 쉬니까 계속 막 구역질이 나오기도 하고 숨을 잘 못 쉬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 석션을 하면 안 됩니다. 한 번에 15초 이상 절대 흡인하면 안 되고요.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다 그러면 멈추고 산소를 공급하고 나서 과환기를 좀 해준 다음에 다시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또 알아둬야 될 호흡 보조 기구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서 사용하게 될 포켓 마스크부터, 또 2명 이상의 구주자가 있을 때 사용되는 그런 백벨로 마스크, 그리고 여러 가지 기계를 이용한 수요 밸브 소생기, 자동 인공호흡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1급 응급구조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장비예요. 자, 먼저 포켓 마스크 보겠습니다. 포켓 마스크는 말 그대로 포켓에 넣어 다니는 마스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납작하게 생긴 마스크를 포켓에 들고 가지고 와서 이걸 마스크를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심폐소생술 시라든가, 그리고 환자가 호흡 부전에 빠졌을 때 즉각적으로 환자에게 산소라든가, 그리고 룸에어라고 하죠. 우리가 대기 중에 있는 21%의 공기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를 연결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양의 산소 포화도를 우리가 FiO2라고 하는데요. 산소 유량을 올려서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포켓 마스크 사용법은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나중에 또 실습을 많이 해볼 건데요. 항상 이런 걸 사용할 때는 감염 방지 위해서 이 포켓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자 입에 내 입을 대야겠죠. 아유, 요즘에 코로나,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이것은 일방향 판이라고 해서 원웨이 밸브가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바람을 훅 불어넣게 되면 내 호기는 환자에게 전달되지만 환자의 호기는 내 입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 그런 디바이스다. 그래서 여기 산소를 연결하고 주게 되면 한 50% 정도 산소 농도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손으로 기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매뉴얼 에어웨이, 그래서 우리 도수 기도 유지법이라고 하는데, 외상이 없는 환자들은 당연히 머리를 기울이고 턱을 들어 올려주는 헤드 테일 친 리프트, 그리고 3중 기도유지법 같은 것들을 합니다. 3중 기도유지법. 그리고 외상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추 손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래 턱만 위로 견인시켜주는 하악 견인법 또는 이 모디파이한 조 트러스트, 그래서 변형된 하악 견인법 등을 사용할 수가 있겠다. 이것도 나중에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3중 기도 유지법. 이 방법이 사실은 기도 유지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이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3플 에어웨이니까 모디파이한 조 스러스트를 사용해서 엄지손가락으로 아래턱으로 입을 열어주고 나머지 손으로 아래턱을 잡고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목을 꺾어서 헤드 틸을 시킨 다음에 마스크를 댄다거나 인공호흡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포켓 마스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혼자서 사용할 때는 이런 방법, 그리고 위쪽에서 호흡을 보조할 때도 이런 방법, 3중 기도 유지법을 활용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장비가 바로 백밸브 마스크, BVM이라는 거예요. 백밸브 마스크 많이 보셨죠? 예. 자, 병원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구급차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여러분들 실습하면서도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환자가 스스로 숨을 못 쉴 때 호흡이 없거나 자발 호흡이 없는 환자에게 우리가 양압 환기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밖에서 강제적으로 압력을 줘가지고 숨을 쉬게끔 밀어 넣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실리콘으로 된 백, 그리고 마스크와 밸브, 중간에 있는 밸브가 있어서 백 밸브 마스크라고 부르고 줄여서 BVM이라고 합니다. 자, 백밸브 마스크는 이렇게 단독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백밸브 마스크 이 뒤쪽에 공기 저장 주머니라고 하는 리저버 백이라는 것을 달고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100% 산소를 줄 수가 있고요. 산소 저장 주머니가 있어야지만이 100% 가까운 산소를 공급할 수가 있고, 그냥 일반적인 룸에어 21% 정도 산소를 줄 수 있고, 여기다 산소를 연결하게 되면 40~50% 정도의 산소를 우리가 환자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기도 영아용, 소아용, 그리고 성인용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소아라든가 유아용에는 너무 많은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과압을 방지하는 밸브가 따로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백밸브 마스크 이렇게 생겼습니다. 백밸브 마스크 사용법은 환자 머리 쪽에서요, 환자를 도수 기도 유지를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엄지와 검지로 C자 모양,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 E자 모양을 만들어서, 여기 보시면 엄지와 검지 C, 나머지 E자 모양, 그래서 우리가 EC 클램 테크닉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C 이법으로 나머지 손가락으로는 아래턱을 들어주고 엄지와 검지로는 마스크를 강하게 위에서 아래로 밀착을 해주면서 백을 짜게 되면 환자에게 압력을 줘가지고 양압 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백밸브 마스크를 사용하시기 전에도 환자 의식이 없을 때는 이 입에다가 반드시 좀 전에 배웠던 입 인두 기도기라든가 코 인두 기도기를 삽입하고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자, FiO2라든가 이 세츄레이션 O2, 그리고 동맥혈 산소 분압 ABJ 같은 것들은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요 밸브 소생기라는 것은 디맨드 밸브라고 해가지고요, 환자가 요구도가 있을 때 자동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구급차에 탑재가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소생 가방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토와 연결되어 있고 환자가 들이쉴 때 같이 도와주는 장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굉장히 고압의 압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에, 자, 그냥 눈으로만 오늘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식 인공호흡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숨을 못 쉬고 의식이 없는 환자들을 차량을 이용해서 구급차라든가 여러 가지 앰뷸런스를 이용해서 이송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산소 공급기구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왜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파워포인트만 올려드렸더니 학생분들이 좀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뭐 메디컬 드라마라든가 뭐 텔레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병원에서 많이 보셨고, 바로 비강 캐뉼라라고 합니다. 내잘 프롱이라고도 말 간단하게 표현하고요. 돼지코라고도 합니다. 돼지코. 그래서 이것은 환자의 코에다가 이렇게 양쪽에 있는 이 팁을 꽂고 머리를 감싸서 산소 노즐을 이용해서 이제 산소를 공급하게 되고요. 보통 우리가 산소 병원에 가시면 이렇게 이제 뽀글뽀글뽀글하고 이게 산소 유량계가 있잖아요. 그 유량계로 조절을 하게 되는데 보통 1에서 6리터까지 맥시멈 6리터까지만 사용하시면 되고 그 이상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1리터에서부터 6리터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 산소 농도를 그러면 24나 44% FiO2 24나 44%로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만성 폐쇄성 폐질환 우리가 이제 COPD라고 합니다.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그래서 만성적으로 폐가 안 좋은 환자들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산소 공급 시에는 벤트리 마스크라는 특수한 장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병원에 많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비강 캐뉼라를 이용해서 분당 1리터 정도 2리터 미만으로 줄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단순 얼굴 마스크입니다. 심플 페이셜 마스크라고 하죠. 호흡곤란 있는 환자에게 많이 사용되고요. 입과 코를 덮어가지고 산소를 공급하는 장비인데 이 마스크는 이 구멍이 있어요. 마스크에 조그만 이 양쪽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CO2 본인이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뱉었을 때 이 CO2가 배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지만 이것은 어때요? 들이쉴 때 밖에 있는 대기 중에 있는 공기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농도의 이 산소 농도를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유량에 따라서 6에서 한 10리터 정도를 주게 되면 35에서 60% 정도의 산소 농도를 우리가 공급할 수가 있고요. 단순 마스크는 이 얼굴 마스크는요 반드시 6리터 이상으로 주셔야 돼요. 이 마스크를 씌워놓고 산소를 분당 2리터, 3리터 주게 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리터 이상으로 주시고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부분 재호흡 마스크라고 합니다. 부분 재호흡 마스크라는 것은 환자에게 좀 더 고농도의 산소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1회 호흡량을 했을 때 내가 내뱉은 공기를 3분의 1 정도를 재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심플 마스크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가장 이제 효과적인 것은 바로 비재호흡 마스크. 비재호흡이란 말은 뭐예요? 재호흡이 되지 않도록 한 마스크죠. 그래서 non rebreathing 마스크라고 합니다. 이 마스크는 압력 판막이 딱 옆에가 있어가지고 압력 판막이 있어요. 압력 판막이. 이 압력 판막이 있어가지고 내가 바람을 훅 내뱉을 때 이 압력 판이 벌어지면서 공기가 밖으로 나가고 숨을 들으실 때는 판막이 딱 닫히면서 외부 공기가 안 들어오고요. 이 산소 저정량에 있는 100% 산소가 쑥 들어오기 때문에 이 환자는 비재호흡 마스크를 착용한 환자들은 가장 높은 농도의 산소를 들이마실 수가 있다. 그래서 흔히 중증 외상 환자라든가 정말 저산소증이 심한 환자들에게 우리가 비재호흡 마스크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비재호흡 마스크. 심한 저산소증이 있는 환자들에게 사용한다. 재호흡을 하지 않는 마스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벤츄리 마스크라는 게 있어요. 벤츄리 마스크. 벤츄리 마스크는 이제 보시면 여러 색깔로 이 아래쪽에 팁이 교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여러 가지 색깔별 팁에 따라서
원하는 산소 농도를 선택해서 정확한 농도의 산소를 줘야 될 때 벤츄리 마스크를 사용을 하고요. 특히 우리가 아까 말했던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환자에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종해서 사용하는데 약간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안 쓰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해요. 우리가 원하는 농도를 정확하게 환자에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산소도 약물로 속합니다. 산소도 약물이에요. 약물. O2라고 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어떤 환자들한테는 정말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환자들한테는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표로 좀 설명을 하게 되면요. 비강 캐뉼라, 그리고 단순 얼굴 마스크, 산소 유량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죠. 예? 비강 캐뉼라는 1에서 6리터, 이거에 따라서 흡입 산소 농도 FiO2는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 하지만 6리터 이상은 안 된다는 거. 단순 얼굴 마스크는 6리터 이상 10리터까지 사용할 수 있고 보통 농도는 이 정도 유지할 수 있어요. 35에서 60%까지 올릴 수 있고요. BJ-호흡 마스크를 쓰고 공기 저장량이 완벽하게 밀착이 됐을 때 산소 유량을 10에서 15리터 풀로 주게 되면 15리터면 풀로 튼 거예요. 풀로. 그러면 흡입 산소 농도가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벤츄리 마스크는 용량 크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장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산소 포화도 측정기 지난 시간에도 잠깐 배웠을 건데요. 친구들이 저한테 궁금했는지 이렇게 좀 문의한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산소 포화도 측정기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속에 산소가 얼마나 포화되어 있는지, 산소 포화도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혈액 속에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혈색소가 있어요. 이 헤모글로빈, 피가 빨갛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혈색소인 헤모글로빈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건데요. 적혈구 이제 속에 들어있죠. 그런데 이 헤모글로빈이 바로 산소를 이렇게 껴안고 우리 조직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바로 헤모글로빈인데,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얼마나 안고 있는가,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산소 포화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99% 이상 산소 포화도가 나와요. 나머지 1%는 뭐냐, 바로 공기 중에 있는 메탄가스라든가 또는 소량의 일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수가 있겠죠. 혹시라도 이제 요즘에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이유로 목적으로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서 연탄가스를 피운다거나 번개탄을 피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선생님이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 환자들. 일명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하죠. 그러면 일산화탄소라는 것은 혈색소와 엄청 친화력이 좋아가지고 보통 산소가 혈색소에 들러붙는 힘보다 이 친화력이 한 250배 정도 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산소가 붙어야 될 자리에 이 일산화탄소, 우리가 CO라고 합니다. CO. 이 CO가 도덕도덕 다 붙어버려요. 그러면 헤모글로빈이 뭔가 붙으니까 자기는 계속 운반을 하는데 이게 산소가 아니라 일산화탄소인 거죠. 일산화탄소. 그래서 환자는 점점 산소 공급을 못 받게 되니까 급기야는 나중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소 포화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산소 포화도를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걸 이제 체크하는 장비인데, 이건 이제 비침습적, 그러니까 뭔가 찌르지 않고 주사를 놓지 않고 피를 뽑지 않고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채우기만 하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비침습적인 장비다라고 말합니다. 환자 손가락 끝에 이렇게 대면요, 산소 포화도가 측정이 되죠. 흡광도에 따라서 투과가 되기도 하고 반사되는 그 어떤 파장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뭐 실습을 통해서도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1교시가 끝났어요.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